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주포 K9 선더가 처음으로 세계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은 놀라움과 감탄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대한민국이 그렇게 진보된 자주포를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9은 국방 분야에서의 자립 능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기대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K9 선더는 멀리 및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로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높은 정확도, 다양한 지형에서의 유연한 이동 능력의 조합은 K9를 대한민국 군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K9의 탄생은 대한민국이 국방산업에서 창의력과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무기 생산 지도에서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K9는 대한민국이 국방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기 수출의 길을 열어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성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자주포 K9의 탄생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이 공격하든 우리는 계속 싸우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당한 규모의 러시아군이 돈바스 전투를 개시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1일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우크라 전쟁 제이막이 올랐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 언론들은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 운명을 가를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를 구하기 위해 지금 미국과 서방은 무기 지원에 맹렬한 속도전을 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 8주 만에 동부 돈바스 지역 집중 공략에 나섬에 따라 우크라이나도 서방의 지원으로 화력을 모아 대대적인 반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의 공략에서 대실패를 경험하고서 러시아 본토와 가까워 보급이 쉬운 동부의 평야지대에서 대규모 포격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일 러시아가 전투부대 2개를 추가 투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돈바스를 차지해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육로로 연결하려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수일 내에 추가 군사 지원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무려 1조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은 곡사포, 대공 미사일, 대한 미사일, 공격용 드론, 장갑 트럭, 장갑 병력 수송 차량과 탱크 등 사거리 각인 무기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무기가 동부 지역 러시아 공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19일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으로부터 전투기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은 구체적인 지원 국가는 언급하지 않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지원하는지 공개하며 알렸지만 최근에는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기 지원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동부 인접국에서 들어오는 새 무기 공급로를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공격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나토 회원국까지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1억 유로 약 1,337억 원 규모의 무기를 지원했다고 밝혔으나 어떤 무기를 지원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고 폴란드는 소련제 T-72 및 T-55 탱크 100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폴란드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약 7,000개의 제블린 미사일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보유한 비축량의 3분의 1가량으로 이를 다시 채우는데 34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이를 대체할 무기 생산이 필요한데 미국은 너무나도 많은 무기를 지원해 자국의 무기들을 생산해야 하기에 수출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심은 한국에게 쏠리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지금 K2 전차 생산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과거 러시아 때문에 진화했다는 한국의 세계 최강 K9 자주포는 이번 전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가 최초 만들어진 비화가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감탄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탈냉전 이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155대 구경 야포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침공을 보고 대구경포인 155 자주포에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크림반도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의 인명피해 70%가 러시아의 자주포 공격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에게서 K9 자주포를 경쟁적으로 사기 시작했고, K9 자주포는 진화를 거듭해 세계 최강의 스펙을 갖추었고 전 세계 시장 69%를 장악했습니다. 최근에 자주포는 K9만 팔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 방산 수출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며 우리 국방과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K9 자주포의 탄생 비화가 알려지면서 하마터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M109 자주포를 기반으로 K55 자주포를 면허 생산했습니다. 1991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신형 자주포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선진 기술을 가진 미국과 함께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방산업체들은 한국의 기술이라면 미국의 도움 없이도 만들 수 있다면서 독자적인 개발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미국의 방산업체 팰러딘 생산회사 BMI 연구진은 한국의 자주포 개발팀을 당시 미국의 신형 자주포 출고식에 초청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한국의 신자주포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미국의 자주포를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미국 측의 지적 소유권 주장에 대해 그동안 홍역을 많이 치러왔고, 우리의 힘으로도 신형 자주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하에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방산업체는 다음 달 한국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팰러딘 자주포와 52구 경장의 포신을 장착한 자주포를 소개하면서 과거 K55처럼 공동 개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새로운 자주포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면서 체계공학이 쉽지 않으니 많은 노하우를 가진 자신들의 협력을 받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만하게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조용히 한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디오에는 신자포 핵심인 52구 경장 포신의 사격 장면과 자동 방열 실험 장치의 구동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며 신형 자주포를 우리의 계획에 의해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협의하겠다며 사실상 그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에 미국 측 한 인사가 우리 연구진에 오늘 비디오로 보여준 그 52구 경장 포신을 어느 나라에서 구입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에 밝게 웃으면서 설계 포신 소재 가공 제작 등 모든 것을 독자 개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질문한 미국 측 인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 후 국과연은 미국 측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기술 자료 교환 협정 회의를 통해 신자포의 연구 개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신형 자주포 독자 개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자주포를 면허 생산하던 나라 한국은 놀랍게도 이제 미국 육군에 한국산 자주포를 팔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 육군이 최근 자주포 현대화 사업 발표하자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디펜스는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성능을 개발하고 있는 K9 자주포에 관심을 가질 것이란 것입니다. 한국은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해외 수출을 노리고 있는 주요 무기체계로 천궁이 요격 미사일, FA-50 경공격기, 레드백 장갑차, K9 자주포 한화 디펜스, K2육 표전 차연대로템 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성능이 훌륭하고 가격 경쟁력도 높지만 무엇보다 내구성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인데다 작은 국토 면적에도 아열대부터 한대까지 다양한 기후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가는 운용 환경을 보유한 까닭에 무기체계 근간인 신뢰성 내구성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마주에 실전 배치하고 운용하고 있는 것도 큰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삼성테크원, 현재 한화디펜스 창원 공장에는 이 같은 슬로건이 공장 내 가장 높고 규모가 큰 초대형 크레인에 쓰여 있었습니다. 국가를 방위하는 기본 병기를 제 손으로 만들지 못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한국은 30년 만에 우리 무기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영국에서 설계한 155포탑을 한국 K9 자주포의 차체에 결합해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 기술이 적용된 자주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절단된 채 발견된 K9 자주포의 포신 사진은 K9 자주포의 내구성을 100마디 말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랩의 포신이 절단되었는데 어째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포신이 절단된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자주포들의 하루 최대 사격 가능 횟수는 100발이지만 이를 훌쩍 넘어 200, 250발을 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포신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K9 자주포의 내구성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사격 횟수의 2배를 훌쩍 넘겨도 차체는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전쟁의 판도를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유럽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은 낮다는 판단이 우세했고, 이 때문에 각광받는 장비 역시 궤도형 자주포나 전차 대신 트럭 탑재, 자주포와 지뢰 방어장갑차 등 국지전이나 해외 분쟁 개입에 적합한 장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유럽은 중화기 급구를 외치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K9 자주포 648문 구매가 포함된 한국산 무기거래 총괄합의서를 체결했고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자주포 크랩 KR-AB를 보유한 폴란드는 왜 극동의 먼 나라 한국에서 급하게 K9를 들여온 것일까요? 원래 폴란드는 러시아산 ES-1 122 자주포를 서방 규격인 155 자주포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물의 산물이 바로 크랩 자주포였습니다. 원래 크랩의 포탑은 영국 BAE 시스템이 만든 AS-90 자주포를 사용하되 포신은 개량형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52구 경장 155포를 장착했습니다. 평야가 많은 폴란드에서는 장거리 포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토파스티오 PAS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한 전자장비는 폴란드산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산 포신이 자꾸만 고장이 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차체로 포신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에 K9 차체를 결합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자주포 크랩은 분당 6발을 사격하며 사거리는 3040km. 기본적으로는 K9A1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22문의 크랩 자주포를 생산해 운용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랩 자주포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나자 쫄란드군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군 100여 명을 대상으로 크랩 자주포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 군에 크랩 자주포를 인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가 생산한 크랩 자주포가 80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군 보유 물량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K9의 포신을 단 크랩 자주포는 포신이 떨어져 나가도록 전투에 참여했고 돈바스 전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K9 자주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크랩 자주포 48문과 지휘 차량 등을 보냈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크랩 자주포 포탑 원형인 AS-90을 개발한 영국의 움직임도 변수였습니다.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M-OBIL이 파이어즈 플랫폼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AS-90은 2030년대 초를 전후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로서는 이런 영국의 AS-90을 도입했다가 앞으로 성능 개량이나 유지 보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9은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실제 한국군에서 1000여 문을 운용 중이었고 인도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됐으며 K9은 K9A1에서 K9A2로 이어지는 성능 개량 로드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종 진화형인 K9A2는 자동장 전장치와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을 탑재해 화력과 방어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기존 6발 대비 1.5배 늘어나며 탑승 병력의 숫자도 기존 5명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서방 국가의 경쟁 기종들은 성능 개량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상번입니다. 이래서 크랩 자주포의 포신을 통해 한국 K9의 기술 수준을 접한 폴란드로서는 K9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한국산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나 폴란드처럼 탁 트인 평야에서는 곡사포가 은신할 곳이 없고 포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대포병 레이더 운용을 감안하면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탄을 쓴 뒤 신속하게 이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K9를 비롯한 고성능 자주포 대량 배치는 평야에서의 장거리 포격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원하게 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군은 지난해 초 러시아군의 침공을 가정한 가상화 게임 윈터 20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육군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비스툴라 강 동쪽 지역을 22일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워게임에서 러시아군은 개전 4일차에 수도 바르샤바 포위에 성공했고 5일차에 폴란드군은 사실상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눈으로 본 폴란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K9과 K2 전차의 대량 도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는 지금 유럽과 미국 탱크들의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 나라의 탱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국도 20문의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원조했습니다. AS-90은 영국군이 1993년부터 운용을 시작한 자주포로 K9의 개발 초기에만 해도 영국 AS-90의 재원과 시스템이 많은 참고가 되었을 정도로 한때는 선진 자주포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졌던 자주포입니다. 처음 3분간은 분당 6발씩, 그 뒤에는 분당 2발씩의 지속 발사가 가능한 장전 체계를 갖추고 기동 중에도 사격 재원을 받고 정지의 1분 만에 사격이 가능한 사통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신이 39구 경장이라 K9에 비해 사거리가 짧습니다. 영국은 203년까지 AS-90 자주포 및 MLRS, 기타 노후된 포병 자산을 퇴역시키고 무인기 및 정밀유도 로켓으로 대체 예정인데요. 그래서 영국이 AS-90을 퇴역시킨 자리에 과연 어떤 자주포를 도입할지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 중 하나로 물론 K9의 개량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엄청난 호재가 들려옵니다. K9의 경쟁 자주포인 프랑스 넥스터사의 캐사르 자주포의 가격이 공개된 겁니다. 방산 전문 매체 세퍼드 미디어에 따르면 캐사르 자주포 한 문당 가격은 한화로 약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 가격은 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가격 면에서 프랑스의 캐사르 자주포는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방어력, 연사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K9 썬더가 프랑스의 캐사르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캐사르 자주포는 바퀴 8개인 대형 트럭에다 구경 155포를 얹은 자주포로 분당 6발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자동 장전 방식을 채택해 포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포탑이 장갑화돼 있지 않아 포수와 장약수 등 전원은 차량 밖에 있는 만큼 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생화학 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155, 52구 경장 장포신을 채용해 사거리가 최대 40km에 이르며 자동 탄약 장전 장치를 장착해 15초 안에 3발을 발사하고 분당 68발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분당 23발을 1시간 동안 쓸 수도 있으며 1시간에 12만 18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보낸 크랩 자주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발사를 하고도 포신은 멀쩡할 정도로 K9 자주포의 우수성이 본의 아니게 입증됨에 따라 K9 자주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듯합니다.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도 과연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가 또 한 번 축배를 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며칠 전인 2월 6일 필리핀 앞바다를 넘어온 중국 측 군함이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향해 초록색 불빛을 발사합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 불빛은 강력한 레이저로서 주로 가까이 접근하는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접 방어용으로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눈을 향해 발사하는 경우엔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필리핀 해역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향해 레이저를 가동했고 이에 필리핀은 해병들의 시력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중국을 향해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중국의 관할 구역으로 영해를 넘어온 필리핀 경비대에게 적법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일이 생긴 세컨드 토마스 암 초지대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의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 측 군병력과 군함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상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인근 90%를 아우르는 구단선 해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의지 이내에 군함을 배치하는 등 수시로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레이저 장비이긴 하지만
군장비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과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대통령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중국과 대만 갈등의 최전선에 있기에 대만의 유사 가능성을 항상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리핀 내 미군 주둔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1만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은 바나테스 섬으로 고작 10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1951년부터 미국과 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한 필리핀은 1992년 미군 주둔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과 상호방위를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배경엔 중국이 필리핀 해역 이내에 수십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빈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핵심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사용권한을 미군에 양도하고 있으면서 자국의 해군력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 해군의 군함 프로그램에서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톰 앤더슨 중장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내 조선소들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었다는 뜻을 밝혔고 곧이어 한국의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을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민간 상업용 선박 이외에도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여기에 탑재되는 어뢰와 음파 탐지 장비 등 다양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몇 년 전 한국의 조선사들이 회복불능의 적자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을 때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던 이유 역시 국내 조선사들이 한국의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수많은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자주 국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초계함과 연안 경비함부터 대형 호위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수천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까지 만드는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각국의 군함과 잠수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내 군함 건조를 총괄하며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앤더슨 중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한국산 특수목적 선박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미 해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추구하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사들이라 밝혔고 한미 양국 상호 간 이익이 되길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한 만큼 한미 간 군함과 잠수함에 관련된 계약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해군 군함과 선박의 기술력도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이런 미 해군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자체 생산에 오래 걸리는 미국 조선소와는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를 자랑하며 거기에 가격도 저렴한 한국의 조선소의 강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 해군이 필리핀 내 해군기지에서 사용할 군함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려는 계획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도입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이 2021년 인도되었고 2022년 6월엔 7천억 원 규모의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2,400톤의 길이는 94m에 육박하며 헬기와 드론 등 무인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형 경비함을 수주했습니다. 원래 해당 경비함은 호주산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난 2021년 인도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에 대단히 만족한 필리핀 당국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국산 경비함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측은 초계함마저 한국산으로 구매하고자 현대중공업과 계약 중인 상황으로 필리핀 바다를 지키는 핵심 군함들은 사실상 전부 한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가장 신뢰하는 전투기인 FA-50부터 해군 군함까지 전부 한국산으로 도입되자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할당받은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 기술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필리핀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산 군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에
필리핀 군 당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자국 해역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군용기를 통한 정찰 횟수를 늘리는 등 중국의 영해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에 배치된 한국산 군함과 전투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한국이 필리핀에게 FA-50 전투기 판매를 검토하자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한국산 군장비가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한국산 FA-50의 필리핀 수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우리 측 관계자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수출된 FA-50 물량은 12대이며 한국의 FA-500I 필리핀에서 대활약을 하자 필리핀 당국은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며 문의한 상태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산 방산 장비를 많이 도입한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 최전선에 한국의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할 정도로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10년 전부터 한국산 장비를 믿고 구매해왔는데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 방산 장비가 불티나게 팔리자 한국산 장비를 결정한 자신들의 선택이 들리지 않았다며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의 도입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자국 언론사인 필리핀 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공군은 자국 상공을 수호할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도입 물량은 최소 12대로 확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장비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가 생산한 KF-21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FA-50과 군함 도입 사업에서 쌓인 신뢰로 한국산 장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으며 KF-21의 경우 4.5세대급 성능을 갖추고 있어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데다 가장 중요한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하기에 스텔스 성능 또한 무리 없이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90년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종료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F-5 전투기들을 모두 퇴역시켰고 현재 필리핀 상공을 지키는 전투기는 FA-50이 유일합니다. 현재 KF-21 보라매가 수차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초음 속의 벽도 뚫어버리자 필리핀 입장에선 저평가된 한국산 방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보라매의 2200회가량의 시험 비행이 끝나게 되는 2026년에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2027년과 2029년 내로 KF-21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 KF-21로 성사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장비에 실전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기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KF-21 보라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니 당국이 연구개발 비용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KF-21을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생산 대수가 증가해 한 대당 생산 단가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역시 소량이지만 KF-21을 도입하게 되면 도입 국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KF-21 도입을 고려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가 다양한 많은 국가들에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다고 홍보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성공한 방산 장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수출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 장비가 인정받는 상황에 100대 78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미국과 아시아 한국대만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10년간 운영했을 때 드는 총 비용을 비교한 숫자입니다.
미국에서 드는 비용을 100원이라고 봤을 때 한국 대만은 78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중국은 63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지난 2021년 불확실한 시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제목으로 자체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10년간 운영하는 것이 한국보다 약 29% 비싸다는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는 그 이유로 부족한 정부 보조금과 건설비 인건비, 전기 수도요금 등 상대적으로 비싼 각종 비용을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을 만들어 반도체 제조시설 보조금 390억 달러를 비롯해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예상 초과 이익 공유 등 까다로운 조항을 내걸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반도체 공장 인건비, 건설비가 더 치솟고 있어 미국에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엔 여야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155%까지 상향하는 데 합의하는 등 기존 약점들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현실적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 갈 필요가 있느냐, 미국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까다로운 반도체 보조금 조건과 인플레이션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장 건설, 비용 반도체 보조금 상향 등 국내 투자 요건 개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미 투자 회의론이 빠르게 부상하는 것은 이 세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 반도체 기업들 2030%가량 높은 건설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설 속도와 고객 요구였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단 6개월만 투자가 늦어도 수조 원의 손해를 볼 만큼 적기 투자와 건설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한국은 8년, 미국은 3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에선 각종 규제와 인허가에 발목 잡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큰손 고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현지 생산 현지 조달을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여야의 대기업 반도체 세액 공제의 15% 상향 등이 속도감 있게 이어지면서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의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닛에 있는 삼성이 국내 장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말 완공이 목표인 삼성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은 건설비가 애초 계산 170억 달러 약 22조 2천억 원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250억 달러 약 32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지 인건비뿐 아니라 철강제 등 건축 원자재 비용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15%인 미정부 보조금도 3조 3천억 원에서 4조 9천억 원으로 커지지만 공사비 증가폭 10조 5천억 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는데요. TSMC 역시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부지 조성과 장비 도입의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 가동 시기가 1년가량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투자 계획은 사업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사모펀드 커틀랜드 캐피탈의 커트 양 회장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TSMC의 미국 투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공장은 TSMC나 대만에 어떤 이익도 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 라민 툴루이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반도체 보조금 규정이 초과 이익 환수 기업 기밀 공개 등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는 외신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동일한 보조금 조건이 적용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한국 정부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힌 데다 여야가 반도체 세액 공제 법안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내 투자 여건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20년간 3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으로서는 굳이 비싼 건설비, 인건비, 인력 공급 문제 등을 감수하면서 미국 투자에 나설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용인의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부처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단지 구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찾기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만 TSMC는 독일 정부와 드레스덴 반도체 공장 건설을 놓고 보조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 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텍사스주에 25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지난해 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사정을 잘 아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기존에 세워뒀던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 1위 도전은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9년 4월 당시 부회장 신분으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직접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분야 1위를 넘어 종합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계획에 38조 원을 더해 투자 규모를 총 171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여 만에 또 한 번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지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 710만 제곱미터 규모 215만 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2042년까지 삼성 제조공장 5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향후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및 페니스 반도체, 설계업체 등 150곳이 들어설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의 관심도 쏠렸습니다.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세라 평가받던 파운드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석권을 위한 본격적인 추격전을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현재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가해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2025년 인하 후 2027년 1.4나노까지 계획 중으로 기술적인 면에선 TSMC를 능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간 생산 능력이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는 각각 15.8%, 58.5%를 기록하며 42.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추격전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의 승부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어황 악화에도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사업 매출 현황도 먹거리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의 실적 효자는 디램이었으나 반도체 한파를 맞은 지난해 파운드리가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을 7조 164억 원 53억 5,1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기간 디램의 사업 매출 7조 2,103억 원 55억 4천만 달러보다 1,939억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메모리 업황 반등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디램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파운드리는 수주형 사업이라 글로벌 경기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폭락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이 반도체 사업의 최대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주형 산업인 파운드리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53억 9,100만 달러 7조 1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55억 4,400만 달러보다 2.8% 감소했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반도체 불황기를 맞아 삼성전자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회사의 최대 실적 효자인 디램을 소폭 밑도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디램 사업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파운드리와 불과 1억 4,900만 달러 차이로 역대급 반도체 한파를 맞아 삼성전자 매출 구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파운드리 사업의 약진은 단순히 메모리 부진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디램 매출은 지난 4분기 1,005억 8천만 달러에서 47.6% 급감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 매출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메모리에 비해 글로벌 경기 영향이 낮은 파운드리 산업의 강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적극 투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용인에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 외 우수한 소재 부품 장비업체 및 팹리스 반도체 설계회사 등을 최대 150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파운드리 설비가 들어설 예정으로 용인 탭이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미국 오스틴시 및 테일러 시신 생산지와 함께 생산 능력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갈 전망입니다. 미국 매체 니은들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삼성이 결국 까다로운 미국에서 발길을 갑자기 돌려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적자 위기 속에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통해 위기 돌파구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2027년까지 모바일의 제품군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이와 함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024년 말까지 지난해 대비 300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계획 발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초격차 전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차입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을 전분기 40.7%에서 45.1%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점유율은 40.6%에서 46.9%로 끌어올려 매출 부진에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선단 공정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관련 기술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뿐 아니라 팹리스와 파운더리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인데요. 세계 굴지의 초거대 기업 삼성이 미국으로 갈 줄 알았지만 결국 한국을 최대 생산지로 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